자, 현재 시간 2024년 7월 24일 오전 5시고요. 네, 어제 좀 일찍 잠들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128번째 시간이고요. 월드 온 파이어입니다. 원래 그 탈주 에피소드를 올리려고 했는데요. 이번에도 지난주 목요일에 녹음을 했는데 저번에 윈도우가 말썽이더니 이번에는 녹음 프로그램에서 아니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원래 음원을 날려버려가지고 가편집까지 다 해놨었는데 네 날라갔습니다. 뭐 그렇게 됐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아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네 이브님과 다시 탈주 녹음할 거고 네 이왕 다시 오게 된 기념으로 그 핸섬 가이즈까지 녹음을 할 생각입니다. 다소 좀 컴팩트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약간의 야구의 더블헤더처럼 그렇게 녹음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거 뭐 계속 이게 프로그램 불안정해서 쓸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천 취소 특집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본 작품이 월드 온 파이어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네. 일단 월드 온 파이어 얘기하기 전에 그 뒷것 김민기 선생의 타계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뭐 김민기 선생의 세대는 아니죠. 제가 80년대 생이니까 사실은 뭐 약간 그런 저는 김민기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양희은이 부른 걸로 알고 있었던 아침 이슬의 그 악보를 피아노 학원에서 연습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생 때죠. 그때 그 이름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김민기라는 작곡가. 네, 그래서 잘 봤던 것 같고 그때 그 이름으로 알았지 뭐 이렇게 대단한 작곡가라고 하던데 그다음에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이 사람이 학전극단을 만들었고 거기서 뭐 지하철 1호선을 했다 이런 거는 알고 있었죠. 근데 사실 뭐 세세한 삶까지는 알지는 못했는데 이 김민기 선생의 타계로 어쩌다 보니까 그 올해 초에 SBS에서 반영됐던 뒷것 김민기 선생이라는 3부작짜리 다큐가 있어요. 그거를 몰아보게 되면서 이 김민기 선생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일단 음악가로서의 삶도 있고 사회운동가로서의 삶도 있고 네. 그리고 연출가로서도 열심히 활동을 했고 또 수많은 배우들과 수많은 가수들을 학전을 통해서 키워냈던 그러니까 본인 그런 인물이고 사실은 제일 궁금했던 점이 잘 나갔던 음악가가 왜 음악을 관두고 연극으로 갔을까 였던 부분이었는데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노래가 20대 초반에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어떻게 보면 촉망받던 유망주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의 어떤 뭐 야학 활동이나 아니면 뭐 사회운동 관련한 운동들에 그 김민기의 음악이 쓰이면서 자신도 계속 감시를 당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계속 불편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음악이 오히려 자신에게 되게 힘듦을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 그러면서 나는 양지에 나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맞는 것보다 뒤에 서서 좋은 재능들을 길러내는 데 삶을 바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사실 이 다큐 3부작을 통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좀 많은 반성이 드는 게 글쎄요 뭐 저는 지금 제가 제 먹고 살기도 제 앞길 개척하기도 힘들게
벅벅거리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 뛰어난 양반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회적 약자 또 나아가서 수많은 재능들을 키우는데 썼고 그러나 그 덕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본인이 살아생전에 누리는 걸 거부했던 어떤 영광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추모 행렬이 길어지고 많은 추모 관련 메시지 나오는 걸 봤을 때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을 이 사람이 살았구나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고 네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뭐 제가 김민기 선생처럼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흉내라도 내겠다는 마음을 좀 잊지 않고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사실 이제 계속 어떤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의미를 계속 잃어가는데 삶의 의미를 그럼에도 놓지 않고 삶의 의미를 갖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고민하고 이따금 다시 돌아보고 다시 고민하면서 나는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이냐라고 생각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삶의 의미를 찾으면 찾을수록 불행해진다라고 얘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뭐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별 큰 고민 없이 낭창낭창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데 그럼에도 큰 그림을 갖고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삶도 아주 좋은 삶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흩어져질 몸뚱아리라면 그 안에 뭔가 특별함이 나중에라도 기억되는 뭔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많이 반성하게 됐고 어쨌든 이 김민기라는 어떤 이 독특한 아주 숭고한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산 이 남자의 일대기를 이 다큐를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SBS에서 반영한 뒷것 김민기고요. 웨이브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아마 재방송을 좀 이 추모 때문에 재방송을 그 방송국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언제 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뒷것 김민기 3부작을 보기 위해서 웨이브를 결제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요. 다시 오늘 하기로 했던 월드 온 파이어로 돌아가서 우천 취소 특집이죠. 지금 제가 이어폰을 그 모니터링 안 하고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좀 하고 있는데 약간의 그루브가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 부분이 있네요. 앞으로도. 네. 자, 어쨌든 월드 온 파이어를 왜 선정했냐면 제가 이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어요. 시즌 1이 2019년쯤에 나왔는데 그때 나왔을 때도 아주 재밌게 봤었고 그때는 넷플릭스에서 본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시즌 1이 7개였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시즌 2가 2023년 말에 나왔고 우리나라에는 2024년에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온 지 원래 바로 시즌 2 뜨면 바로 볼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다음 시즌을 기다리면서 보는 드라마가 되게 왕좌의 게임 이후로 되게 오랜만이어갖고 어쨌든 어떤지 몰랐는데 어느 정도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떴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한 3일 만에 다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월드 온 파이어 같은 2차 대전 관련 작품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제가 좋아하고 챙겨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이 2차 대전이 사실 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정세를 굳히게 만든 어떤 계기가 되죠. 그래서 승전국이 미국이고 또 초강대국 지위에 올라서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 국력은 뭐 1차 대전 이후에도 갖추고 있었지만 어떤 서방 세계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성까지 갖게 된 거는 2차 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것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소련이 몰락하면서 이제 완전한 일극이 됐는데 그 미국 권력의 어떤 정당성을 설명하기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쓰이고 미국 쪽에서도 사실 약간 체제 홍보성 수단으로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단순히 뭐 그것 때문에 보자기보다는 이게 현대인이 누리고 있는 어떤 생활적인 기반, 물리적인 기반, 어떤 제도적인 기반이랄까요? 뭐 사회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 기술적인 환경 모두 기본적으로 2차 대전 시기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뭐 차량이 있고 뭐 철도를 타고 비행기도 나오고 또 뭐 국가 제도가 현재 제도보다는 뭐 더 고도화되지 못했겠지만 큰 뼈대 자체는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죠. 뭐 신분제가 폐지되고 헌법이 등장하고 법치 제도가 운영이 되는 그런 상태. 물론 뭐 한국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 시기에 유럽은 이미 그런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이 누리고 있는 어떤 생활 기반 같은 것들이 돌아가고 있던 시점의 이야기라서 지금 봐도 한 80년 지났죠. 봐도 뭐 특별히 막 이해가 어렵다 이런 느낌은 받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그래서 또 공감 가는 바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2차 대전 하면 사실 그 유럽이고 사실 전 세계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서부전선 쪽에 좀 포커스가 좁혀져 있어요. 심지어 태평양 전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가 태평양 전쟁의 결과로 독립한 이 대한민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전선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2차 대전의 결과로 지금의 한반도가 분단 상황에 놓이고 있는 패전국인 일본이 분할되지 않고 한반도가 분할된 억울한 상황이 사실 2차 대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뭐 반드시 알아둘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또 고민해 볼 거리가 있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전쟁 같은 경우는 전쟁의 참상, 뭐 전쟁 상황에서 빛나는 어떤 개인의 위대함 이런 것도 말해 줄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인 전쟁 영화들은 사실 그럴 수 있는데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또 독특한 상황이 또 있죠. 히틀러와 나치가 만든 그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고민. 대량학살이 맞느냐? 개인을 국가의 모든 필요한 자원으로 소모시키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전체주의에 대한 고민. 그러면서 이렇게 도덕을 잃어버린 인간이 과연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고민을 던져주는 것까지는 2차 대전만이 좀 다른 전쟁과 다르게 던져준 고민이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작품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작품이 나오는 이유도 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거의 80년 지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2차 대전 관련 작품, 뭐 게임까지도 계속 나오는 것들이 보면 충분히 어떤 단순히 흔한 전쟁이 아니라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전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리고 영국 중심의 2차 대전물이 사실 좀 희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실 2차 대전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품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나 아니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일 텐데 이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문화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2차 대전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한 거는 사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전후인데 그러니까 뭐 43년 말쯤부터 참전을 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44년 6월에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전이 정전이 아니라 종전이 44년 5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전쟁 기간에 비해서 미군이 전반적으로 투입된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군이 투입되기 전까지는 독일과 맞섰던 것이 사실 영국군이기 때문에 영국군이 많은 역할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군 중심의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2차 대전 서부전선만 좁혀서 보면 미군과 독일군과의 싸움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근데 그 전에 본격적인 전격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로 벌어지기 전에는 이제 항공 뭐 바다에서 하늘에서
영국군이 독일의 어떤 확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죠. 북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싸웠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잘 부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또 이제 미국 중심의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독일과 소련의 전선이었던 동부전선이 사실 사상자도 더 많고 더 치열한다면 치열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작품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국 중심에서 2차 대전을 보는 것도 상당히 이 월드 온 파이어가 갖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니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뭐 이런 거 보면 영국군 약간 쩌리 취급하고 막 이러거든요. 뭐 어디 됐다가 뭐 구출 뭐 미군이 구출해주고 막 이런 구출을 당하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영국군 뭐 영국인들이 이제 중심이 된 2차 대전 작품은 또 저는 좀 처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아직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시즌 2가 이제 끝나는 걸로 시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즌 3에는 아마 미군이 또 등장을 하겠죠. 네. 그래요. 이게 좀 그러니까 연합군 쪽 2차 대전에서 연합군 쪽에 참가해서 승리를 거둔 나라들도 감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미군은 사실 어떤 본인들의 신화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고 현재의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단추가 됐던 전쟁이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승리하는 이야기로 주로 많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영국은 사실 이제 승리감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패배감도 느껴지는 작품들이 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차 대전 이후에 패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희생자도 많았겠고요. 네. 이게 본토 타격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도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제외한 뭐 프랑스, 뭐 폴란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니면 덴마크 뭐 이런 쪽에 독일과 바로 붙어 있어서 바로 전쟁에서 힘도 못 써보고 졌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대전을 단순히 어떤 미국과 영국의 다루는 2차 대전을 다루는 온도와는 다르게 좀 씁쓸하게 패배감 혹은 전선에서 싸워서 이기는 어떤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기보다는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고 많은 상처를 입었느냐 이쪽으로 좀 작품을 다루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당연히 이제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겠죠? 그래요. 어쨌든 다시 월드 온 파이어로 돌아와서 또 다른 월드 온 파이어만의 그 감각이 있는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 자체보다는 전쟁에 놓여 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다른 전쟁 컨텐츠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중심인 경우들이 많겠죠. 근데 여기는 물론 군인 캐릭터도 있습니다만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고 오히려 전선의 최전선의 뒤에 있었던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도 꽤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신선하게 봤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정리하자면 영국 입장에서 보는 2차 세계대전과 군인이 아닌 관점에서 보는 2차 세계대전의 관점이 있어서 이 작품이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인 캐릭터가 이제 카시아 폴란드 여성이고 로이스 영국 여성이고 해리 영국 남자인데 메인 캐릭터가 3명 중에 남자가 1명인 것도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전선에 나가지 않은 여성들이 2차 대전을 어떻게 겪었느냐를 또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서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뒤에 더 얘기하겠지만 해리의 어머니 역할인 로미나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도 상당히 저는 좀 특이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캐릭터 얘기를 이제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세 주요 인물이 있어요. 해리. 그다음에 해리는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영국 청년인데 귀족 출신이고
네, 아버지는 1차 대전에 참전 용사였는데 이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 로비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해리가 있어요. 근데 해리와 로비나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로비나는 너무 이제 해리를 이른바 엘리트로 잘 만들어진 엘리트로 키우기 위해서 약간 좀 감정을 배제하고 좀 독하게 키웠던 것 같고 그러면서 감정적 교류가 잘 없는 그런 모자 관계로 좀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런 해리가 외교관으로 폴란드에서 근무를 하는데 2차 세계 대전이 좀 발발하기 전이죠. 네, 전쟁의 기운이 막 이제 도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때 폴란드의 식당에서 만난 종업원 카시아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전쟁이 날 것 같은 기운이 드니까 카시아를 안전한 곳으로 영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결혼을 급하게 해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그리고 뭐 그렇게 됩니다. 네. 전 뭐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카시아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남동생 둘이 있는 장녀죠. 네. 아버지와 작은 큰 남동생은 전쟁이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마자 군인으로 참전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전사하고 뭐, 뭐 그런 식입니다. 네. 어머니는 그러니까 카시아는 원래 영국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카시아는 이제 해리에게 자신 대신에 동생을 맡기고 이렇게 해리는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해리가 폴란드로 가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로이스예요. 근데 로이스는 뭐 가수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 로이스의 아버지가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1차 대전에 참전한 참전 용사고 해리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1차 대전에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전쟁 반대하는 캠페인을 혼자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빠인 톰이 있고요. 네, 그런 식입니다. 이 세 명의 가족이 어떻게 얽혀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뭐 이 가족과 상관없는 다른 어떤 캐릭터들도 등장을 합니다. 네, 주요 인물이 이제 해리, 카시아, 로이스 이 전쟁에 휘말린 새 청춘의 이야기인데 네, 좀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남자 주인공은 사실 좀 뻔해요. 그러니까 흔한 어떤 전쟁물에 등장하는 남성 캐릭터들 중에 숭고함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동료를 사랑하고 전쟁에 뛰어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뭐 싸움도 잘하고 뭐 전략전술적으로 뛰어나고 금방 성장하는 그런 어떤 먼치킨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남자 캐릭터고 여긴 사실 좀 특별할 게 없고요. 근데 해리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 캐릭터들이 상당히 주체적인 모습으로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주로 군인들이 주로 나오는 2차 대전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성들이 전쟁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를 사실 잘 몰랐는데 근데 이 월드 온 파이어에서는 카시아와 로이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선 뒤에서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헌신하는 여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만 되면 사실 전선에 나가 있는 군인들만 피터지게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선 뒤에 물러서 있는 일반 시민들도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으면서 전혀 삶이 평안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일단 여성 캐릭터들이 어떤 모습을 좀 갖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볼까 하는데 일단 로비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해리 어머니이자 카시아의 시어머니이자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로이스가 그러니까 해리가 아까 이제 외교관으로서 영국에 있다가 폴란드로 떠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영국에 있는 동안 로이스와 해리가 아기를 갖게 돼요. 근데 해리는 그걸 모르는 채 폴란드로 가게 되는 거고 로이스는 이제 거기서 혼자
근데 이제 나중에 해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그 아이는 내가 혼자 기르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정입니다. 근데 로비나가 참 재밌는 캐릭터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 이 여성분이 이제 귀족 출신이죠. 뭐 영국은 아직까지 뭐 신분이 남아 있는데 명목상 어쨌든 그만큼 옛날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나라인데 귀족 출신답게 그리고 백년적 여성답게 상당히 생각이 고전적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남자의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여자의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답지 못한 남자, 그러니까 그 힘듦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해리의 아버지를 엄청 속으로 경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고 막 전선으로 가는 로이스나 자기 남편의 사생활을 돌보지 않는 어떤 카시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해요. 그럼에도 자식 세대들의 어떤, 그러니까 로비나의 자식 세대라고 하면 해리, 로이스, 로비나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철없는 행동들을 계속 하거든요. 뭐 해리 같은 경우는 전쟁에 한번 참여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뭐 다시 안 가도 되는데 굳이 또 간다거나, 아니면 로이스는 자기 아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 분노를 해서 로비나에게 해리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뭐 그래도 또 뭐 양육비는 좀 받았다가 그래놓고는 혼자 키우겠다고 선언해놓고는 갑자기 이제 와서 로비나에게 아이를 맡기고 전쟁에 참여하러 막 떠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줘. 또 카시아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 옆에서 좀 아이를 같이 키워주면 좋겠는데 다시 폴란드 민족을 위해서 다시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식 세대들이 내 입장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맘마땅히 하면서도 그들을 다 이해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어떤 아이를 키워주고 이런 걸 다 해줘요. 네, 그러면서도 뭐랄까 또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못마땅해 하면서도 전쟁이라는 게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또 포용력이 또 있는 사람이고, 또 여성으로서 이제 그 제임스 덴비어라는 인물이 좀 시즌 2에 나오는데 그 인물에게 이성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도 나오고 1편에서는 또 더글라스에게 또 흔들리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약간의 그런 겉으로는 해리에게 되게 냉정하게 대하고 냉정하게 자식 세대들에게 대하지만 결국 마음속으로는 감정이 몽글몽글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렇게 감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소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세월을 맞으면서 어떻게 자신이 지켜야 되던 어떤 가족이나 자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냉정해졌을까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두 전쟁을 관통하는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전쟁과 연관되어 있던 자신의 남편, 뭐 애인이 될 뻔한 인물들이 상처를 받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도 많은 고민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을 텐데 그걸 잘 버텨낸 여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캐릭터 같았어요. 그래서 시즌 1, 2를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가 로비나였고요. 또 이게 신기한 게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냉정한 말 같지만 문화 콘텐츠라는 게 사실 상업적인 목적을 둔다면 대부분 섹스 어필이 가능한 성적인 매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추측되는 나이의 때의 남성들과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하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런 본능적인 어필이 사실 가장 강력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중년 이상의 캐릭터들에게 뭐 아저씨든 아주머니든
관심이 별로 안 가지죠. 그렇게 캐릭터 빌딩이 그렇게 막 섬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그런 스테레오타입에 맞게 설명을 하죠. 그런 캐릭터들이 많죠. 그러니까 중년의 스테레오타입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이 많죠. 왜냐면 그 캐릭터들에게 시간과 정원을 쓸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근데 이 시즌 1, 2를 관통하면서 그러니까 로비나가 이 모든 어떤 인상적인 캐릭터들의 그 티크타카를 맞춰주는 캐릭터가 되다 보니까 분명히 극은 해리와 카시와 로이스의 선택을 쫓아가면서 극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 세 명의 캐릭터의 가운데에 로비나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로비나를 관찰하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나 이 월드 온 파이어가 수많은 2차 대전 작품들 중에 또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카시아와 로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해리를 놓고 뭐 사랑을 하지만 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분연히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특히나 이제 전쟁은 사실 뭐 그때만 해도 약간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고 뭐 여성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어떤 전쟁 참여를 뭐 요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을 지원하는 역할, 두 분은 후방에서 물자를 생산한다거나 뭐 치안을 담당한다거나 뭐 그런 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뭐 직접 전선에 나서서 막 뭘 그런 걸 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네, 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뒤로 숨기지 않고 전선으로 계속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신의 값어치를 좀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네. 네, 로이스 같은 경우도 아버지도 전쟁 뭐 폭격을 맞아서 죽는 걸로 결과에 나오고요. 또 전쟁 때문에 해리와 이별했기 때문에 해리와 이어지지 못했고 또 해리가 떠나고 나서 자신과 약혼을 한 공군 비행사가 있었는데 그 공군 비행사도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영국에 있을 때는 어떤 소방 지원 팀을 하고 또 뭐 북아프리카 전선에 가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이런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여성 캐릭터도 있는데 이제 영국 국적이 아닌 낸시 캠벨이라는 미국 기자예요. 이분은 베를린 주재 미국 기자인데 전쟁의 상황을 과감없이 독일 정부가 감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를 어떻게 침공하고 있고 베를린의 현재 분위기는 어떻고 그런 걸 용기 있게 리포트하는 그런 멋진 기자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헨리에타라는 프랑스인 유대인 간호사인데 간호사면서도 꾸준히 저항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영국군을 이제 부상당한 영국군을 숨겨주고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뭐 배를 마련하고 레지스탕스 조직과 연결하고 이런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 앞에서 여성들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여기 월드 온 파이어에 나오는 남성 캐릭터들은 이제 뭐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캐릭터들도 있어요. 해리도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그다음 해리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부사관 역할도 있는데 스탠이죠. 스탠도 상당히 멋진 군인으로 나옵니다. 뭐 라지브라는 어떤 인도 출신 중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흔히 전쟁물에서 볼 수 있는 남성 캐릭터들과 같이 전쟁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뭐 동료를 챙기고 두려움 없이 전쟁에 빠져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러나 보면은 이제 주요 캐릭터의 해리도 맨 후반부로 갈수록 전쟁에 지치고 막 동료를 구하려고 막 열심히 했지만 결국엔 동료가 죽고 막 이러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스스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뭐 더글라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쟁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평화주의자가 되지만 그걸 극복을 못하는 인물로 나오고
뭐 해리 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카시아의 동생이었던 크제코시는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고 나치를 밀어 죽이긴 하는데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어떤 죄책감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쟁에 나서는 것을 남성들이 좋아하고 뭐 즐기고 당당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들도 전쟁 앞에서 되게 두려워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되게 힘겨워한다 이런 거를 또 오히려 설명을 해주는 캐릭터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반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뭐 여러 캐릭터들 중에 라지브라는 그 인도 출신인데 영국군에 참전해서 인도인 분대를 이끄는 라지브 중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영국과 싸우는 어떤 인도인 부대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라지브를 비롯한 인도 군인들이 영국군들이 동료로 인정을 안 해줘요. 뭐 경례를 안 받아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경례를 라지브 중이가 상급자에게 했을 때 경례를 안 받아주고 그냥 안녕 뭐 이런 식으로만 대꾸를 한다거나, 또 전투 부대에 배치를 안 해준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인종적 차별을 근거로 해서 동료 취급을 안 해주는 영국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네. 뭐 약간 이상화가 많이 된 인물이겠죠. 네. 그런 어떤 뭐랄까 이런 거는 약간 영국 입장에서 이런 못된 짓거리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다 까놓고 보여주면서 반성할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는 뭐 그러기 위해서 좀 이용된 캐릭터 같다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같은 깃발 아래 싸운 동료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했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냄으로써 거의 영국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지 않았던 다른 캐릭터들도 있는데 그 독일 일반 시민 캐릭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레벤스 보른이라고, 그 왜 나치 독일에서 상당히 어떤 아리아인이라는 어떤 허상의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뭐 금발의 벽안, 그리고 덩치 큰 사람들, 이런 어떤 골격에 맞춘 인물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그런 어떤 그 아리아인에게 컨셉에 맞는 아이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레벤스 보른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독일 각지에서 그런 어떤 아리아인의 그 초상에 맞는 소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소녀들에게 이른바 좀 뛰어난 아리아인 남자라고 인식되어 있는 뭐 엘리트 군인들의 아이를 임신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죠. 말 그대로 그냥 짝짓기. 그리고 임신 출산해서 그 아리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소유하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행태인데, 거기에 휘말린 소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상당히 이 전체주의가 사람을 어떻게 물들이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녀도 그 레벤스 보론에 가려고 막 스스로 자청해서 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자기 오빠가 파일럿으로 참전 중인데 완전 나치 광신도인 거죠. 그리고 부모들도 거기에 약간 동화를 한 편이고, 그래서 이 자기 딸을 사랑 없는 임신을 하게 만드는 데 막 보내고 이래요. 뭐 또 그렇습니다. 또 막
이 문제의 주인공이 이 소녀가 학교 선생님을 막 고발하거나 전체주의에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면서 막 선생님을 고발해서 고문을 받게 하고 자기 친구들도 막 팔아넘기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이렇게 경도되어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레벤스보른에 막 들어가서 말 그대로 사람 취급 못 받고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도구로만 자신을 이용하는 모습에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막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를 깨달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보면서도 뭔가 이 전체주의의 무서움을 또 보여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제가 캐릭터들 쭉 훑었지만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캐릭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캐릭터들이 그래도 조금만한 다 그런 드라마가 다 있고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그 주요 인물인 해리, 로이스, 카시아를 통해서 큰 이야기는 계속 전개가 되지만 그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오는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드라마가 전반적으로 이 2차 세계대전에 휘말렸던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상당히 그래서 보면은 드라마라는 어떤 컨텐츠들, 시리즈라는 컨텐츠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주요 캐릭터들의 매력으로 좀 승부를 하고 장면들이 좀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전개는 꼬박꼬박 해 나가면서 메시지는 다 던지고 다양한 캐릭터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뭐 전투씬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가고 이래서 그러니까 드라마가 단순히 시간만 길게 아니라 긴 시간을 꽉꽉 채우려고 노력한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요. 제가 한국 드라마들을 사실 끝까지 보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비슷한 장면의 반복, 캐릭터의 어떤 주연 캐릭터의 캐릭터성으로만 많은 시간을 때우다 보니까 좀 지루함이 느껴져서 한국 드라마들은 사실 끝까지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월드 오브 파이어는 그만큼 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꽉꽉 채우는 그런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게 캐릭터가 엄청 다양하게 등장하고 그 캐릭터마다 서사를 다 주고 있는 작품이라서 사실 이 타임테이블을 맞추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타임테이블이 어떤 어긋남 없이 전쟁 개전 바로 전부터 쭉 이렇게 물론 영국군의 그 해리가 참가한 영국군의 어떤 주요 전투를 기점으로 좀 움직이긴 하는데 어쨌든 정확한 시간 타입을 지키면서 계속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만큼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꼬이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연구를 엄청나게 했겠죠. 네, 2차 세계대전을 유럽 나라들은 얼마나 그걸 분석하고 공부하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탄탄한 컨텐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BBC의 작품이거든요. BBC가 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BBC의 어떤 제작 능력, 컨텐츠의 파급력 상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KBS도 그만큼 좋은 공영방송사긴 한데 BBC가 이제 전 세계 공영방송사의 어떤 모델 역할을 하죠. 그만큼 이제 국가 공영방송사로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드라마를 통해서 또 달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KBS 대하사극 같은 게 사실 그런 건데 KBS 대하사극 계속 만드는 이유가 이제 공익적 목적을 통해서 전 국민이 역사를 재밌게 알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BBC도 약간 그런 계열의 그런 의도의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BBC가 이런 작품을 만든다는 것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어 하고 또 세계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는가를 좀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영국과 영국인들이 세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걸 느끼고 말하고 싶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덩케르크도 보시면 이제 잘 만든 작품이고 아주 어떤 시간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영국인들의 어떤 위대함을 좀 선전하는 국뽕 영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런 의도랑 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전까지는 영국이 엄청 버티면서 유럽을 사수한 거는 맞거든요. 네. 그 가운데 이제 희생했던 영국 군과 영국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주요 전투였던 본토항 공전, 그러니까 독일 공군이 영국 상공까지 들어와서 막 폭격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영국 공군이 어떤 희생을 했는가, 그리고 영국군 조종자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계속 출전을 하면서 영국을 어떻게 지켜냈는가, 이런 거를 또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뭐 토브룩 공방전 같은 경우도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자원을 수급하려 했던, 그러니까 뭐 유전이랄지 아니면 스웨즈 운하랄지 그 전쟁 물자를 수급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요충지였던 북아프리카를 지키기 위해서 또 영국군이 독일군과 어떻게 치열하게 싸우는가, 이런 것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미국만의 것으로 기억하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영국인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느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근데 여기에 사실 이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죠. 그만큼 2차 세계전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이 지켜야 할 땅이 그만큼 넓었다. 그러니까 본국을 넘어서서 지켜야 될 영역이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식민 지배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식민 지배를 하여튼 간접 통치를 했든 어쨌든 만만한 국가들에 들어가서 그 분란을 획책하고 식민 지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익을 획득하든지 뭐 철도권을 획득하든지 뭐 자원 채굴권을 획득하든지 그런 식으로 사실 세계 곳곳에서 이른바 영국 놈들 소리 들으면서 욕먹을 짓거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의 결과가 사실 2차 세계대전에 많은 피를 흘리게 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유를 대서양에 접하지 못했던 두 국가, 이탈리아, 독일이 우리도 식민지배 하고 싶은데 막혀가지고 그게 짜증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요. 그만큼 이제 18세기, 19세기 걸쳐서 세계 전반에 영국의 지배를 많이 뻗쳐놨기 때문에 그만큼 2차 세계 그걸 깨트리기 위한 전쟁으로 깨트리려고 만들어진 전쟁 2차 세계대전에서 그만큼 피를 많이 흘려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하는 결과일 수도 있었죠. 네, 그런 얘기는 이제 안 보여주고 그냥 2차 세계대전에서 이 독일 나쁜 놈들을 상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그건 분명히 독일과 맞서 싸워서 영국인 분들이 열심히 싸운 거는 당연히 뭐 칭찬받아야 할 일은 맞습니다. 네. 그래요. 약간의 좀 영리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 여기에 나오는 주요 캐릭터들이 영국 사람들만 있었다면 좀 너무 대놓고 영국 홍보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중간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도인 캐릭터 나오고 프랑스인 캐릭터들 나오고 레지스탕스로 참여한 프랑스인들의 헌신도 나오고 폴란드 레지스탕스 얘기도 나오고 또 독일인 가운데 이 전쟁의 참상에 좀 두려움을 느꼈던 용기 내서 반대까지 못하더라도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했던 독일인들도 보여주고 또 이 언론인으로서 전황을 잘 전파한 뭐 미국 기자도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도 전쟁을 위해서 전쟁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뭐 당연히 좋지만 약간의 이런 의도와 생각해봤을 때
영국인들만 노골적으로 들었을 때보다는 좀 이 프로파간다적인 의도를 좀 빼고자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군으로 나오는 캐릭터 빼고 뭐 나쁜 역할이 없어요. 네, 다들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그래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없. 근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기획 의도라는 게 있고 또 세금이 쓰여져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있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홍보 뭐 좀 더 나아가서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게 좀 느껴진다고 해서 보지 마라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분명히 수많은 2000 세계대전 작품들 중에 월드 온 파이어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면이 분명히 있고 또 그걸 떠나서 드라마적으로도 아주 충분히 잘 채워져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13개 에피소드가 시즌 2까지 나와 있거든요. 시즌 1 7개, 시즌 2 6개. 그리고 아마 시즌 3도 나올 예정인 것 같아요. 시즌 2의 마지막 역할이 뭐 끝나는 마무리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즌 3도 분명히 나올 텐데 어쨌든 뭐 꼭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물 하면은 전쟁물 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남성 캐릭터 위주로 나오다 보면 좀 그게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뭐 2차 대전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시거나 관심 없었던 분도 꼭 이 전황 그러니까 전쟁의 전개에 기대고 있는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캐릭터와 드라마에 기대고 있는 작품이어서 그 전쟁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50분 정도 녹음을 했군요. 네. 그래요. 일단은 녹음 마치고요. 아마 오늘 밤까지는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토요일에 더블 헤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